자, 요 물건을 보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상가 연립 1층에 110호가 나왔어요. 건물이 11평 전용 면적인데 감정가는 2억 6,500이었어요. 낙찰가가 얼마예요? 9억 2,100만 원에 낙찰됐어요. 1차 때. 미친 사람인가 봤더니 입찰자가 44명. 차순위도 8억 8,900. 어마어마하게 낙찰됐어요. 아니, 연립 1층 110호 하나 건물 11평짜리가 전용이 이렇게 비싸게 낙찰돼? 그런데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냐면 고양시에 있는 원당 시장이에요. 원당 시장에 이렇게 화살표되어 있는 생선가게가 나온 거예요. 자, 생선가게 도면을 보니까 연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연립의 앞쪽으로 좌판을 펼치고 시장이 형성돼 있던 거예요. 자, 근데 110호는 왜 9억에 낙찰됐을까요? 차순위는 왜 8억을 적었을까요? 권리금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권리금이 최소한 10억은 붙는 거예요. 한 칸에. 이게 왜 그러느냐? 한 칸에 3억에서 4억 정도 붙는데 요 110호 코너 자리여서 앞에 하나 피고 옆에 하나 피고 옆에 여기도 펴서 총 3개를 폈어요. 그 다음 옆에 핀 사람은 하나 더 세를 줘서 총 4개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요 가게 하나로 형성되는 4개의 자리값이 그렇게 비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낙찰을 누가 받았냐? 이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저는 입찰을 하고 7억대를 적어서 떨어졌어요. 그때 적으면서 덜덜덜 떨면서 걱정했어요. 좋은 거는 확실한데 나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못 먹을 것 같아서 쓰긴 써야겠는데 먹고는 싶고, 그래서 타협과 협의를 거쳐서 7억대를 적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보통 고양 지원은 그때는 5명 불러줬던 것 같아요. 5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적고도. 옆에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로도 떨어졌어요. 자, 상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상가는 왜 경매로 사느냐? 싸게 사는 이유도 있지만 기존 권리관계를 지워버리고 원시취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취득하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해되세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2층엔 스터디 카페가 있어. 자, 임차인인데 본 건물이 경매 나왔어요. 장사가 안 돼서 경매 나왔나요? 아니죠. 소유주의 채권 문제로 경매가 나왔겠죠.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소유주의 재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둘이 있다. 이거 낙찰 받으면 이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둘 수 있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니까 스타벅스 나가시고요. 제가 스타벅스 직접 할게요. 라든가. 아니면 스터디 카페가 잘 되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명도하면 되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가 시설비를 5억을 들였고 스타벅스가 10억을 들였다 칠게요. 다 우리 거예요. 유채동산 빼고는. 대법원 판례상 건물에 부합된 건 다 우리 거예요. 스터디 카페로 벽에다가 막 똥이 아니죠. 금칠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은 빨리 인정해요. 굉장히 수긍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 금칠을 하고 여기다 돈을 아주 멋있게 들여놨는데 건물에 부합돼서 이 물건을 띄었을 때 가치가 손상되는 거는 대법원 판례상 낙찰자 거예요.
이해되셨죠? 닥트가 있어요. 닥트를 빼면 닥트의 기능을 쓰지 못하죠? 낙찰자 거예요. 관정이 있어요. 관정에 있는 지하수가 이 토지에서 떼어지게 되면은 매각에 포함시킬 때도 있고 포함 안 시킬 때도 있는데 포함이 안 됐더라도 낙찰자 거예요. 대법원 판례상. 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가는 낙찰 받을 때 여기 장사가 얼마가 잘 되는지도 중요하더라. 이 권리금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초창기 때 아까 나온 질문에 하나 답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제가 유통을 했어요. 마트를 해서 유통업계 신동이었어요.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뭐 갖다 주면 다 팔았어요. 진짜예요. 예, 하여튼 약간 서울 북부, 경기 북부에서는 유통업계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도 어린데 제 이상한 애다 라고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개념이 없었어요. 뭘 모르니까 되게 잘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날이에요. 복날에 닭을 파는데 삼계닭을 팔아야 되는데 삼계닭을 어느 매장 얼마 파는지 이제 처음에는 유통을 할 때 저는 삐리리 마트의 팀장으로 들어가고 직업군인이었다가 이제 제대하고 처음 입사한 거라서 팀장급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1년 정도를 최단기 점장, 최단기 부서장 뭐 이런 걸 맡아가면서 하여튼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독립을 한 거예요. 2004년인가 독립을 해서 왔는데 처음에 마트를 하는데 닭을 파는데 이 닭을 복날에 많이 팔아야 된대요. 이거 팔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을 파는데 똑같이 파는 거예요. 정유 코너에다가 복날이니까 알아서 많이 사러 온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점장 나갔을 때는 수영장을 샀어요. 튜브 있죠? 고무 튜브. 고무 튜브를 싹 사놓고 그때는 뭐 식품위생법 이런 게 좀 별로 약했어요. 거기다 얼음을 막 붓고요. 거기다 생닭을 다 부어버렸어요. 진짜 산처럼 쌓아놨어요. 그걸 어디다 있냐? 계산대 앞에 있는 거 매대 치워버리고 거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닭을 사야 되는 것 같은 거야. 안 사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딱 들으면 어머니 오셨어요? 식구 몇 명? 그러면 5명인데 그러면 5개 막 담아. 닭 안 가져갔는데 어머니?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왠지 몰라도. 그 다음 포도를 팔면 포도를 그냥 판 게 아니라 옷걸이에다 걸었어요. 낚싯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포도 줄기를 매달아서 옆에 쪽과일 놔뒀어요. 애기가 장난으로 자르면 사야 돼. 난 팔면 되잖아. 무조건 파는 거야 나는. 그리고 이제 바나나 같은 것도 줄을 쫙 놔두고 줄에다 걸어가지고 바나나도 이렇게 따는 모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뭐 유통하던 사람들 보면 저놈은 뭐 생각도 없고 대파는 한번 주차장에다 일렬로 쫙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트에 오면 대파를 계속 보고 가야 돼. 계속 대파야. 난 부추는 한 번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추 이렇게 세우면 서서 크잖아요. 싱싱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쫙 세운 거야 부추를. 넘어지면 사야 돼. 하여튼 이렇게 좀 약간 개념을 탈피하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트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직영으로 이제 하게 된 마트도 직접 사업을 하게 된 마트들도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별로 안 남았어요. 왜? 제가 너무 오버하니까. 뭐 시장 나가서 얘기하면 한 차 주세요. 이러니까 못 파는 것도 많았어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엄청 많이 팔고 엄청 많이 남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고생은 엄청 하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물류센터를 만들게 됐고 직영점을 이제 막 여러 개 하게 됐고 여러 개 하던 중에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자꾸 대달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장사 잘하니까 물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한테 물건 좀 납품해줘. 우리 매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의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경기도 양주시에다 직접 차렸고 거기에서 도매 물류를 하는데 마트에다가 공산품만 납품한 게 아니라 정육, 오뎅, 뭐 일배식품 그런 거 뭐 이제 한성대리점, 대림대리점 이런 거 대리점권도 다 땄어요. 냉장차도 사고. 그러니까
다른 마트들은 우리한테 공급 안 받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생각으로 모든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많이 뽑았고 그 당시에는 젊다 보니까 이렇게 호기롭게 했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상가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도와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상가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07년도, 2008년도쯤 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분들이 애로점을 겪는 사람을 모시고 오면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좀 힘들어. 그럼 미용실을 장사가 잘 되게 만들고, 뭐 고깃집이 힘들어요. 고깃집을 장사가 잘 되게 만들고 다시 이분들을 팔 수 있게 해드렸어요. 고맙다는 얘기만 하지 금전적 보상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순진했어요. 그냥 그렇게 도와드리면 기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살쪄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방송에도 한 2-3번 출연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 해서. 안 믿는 눈치인데요. 참고 자료를 찾아도 잘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런 사람이 상가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도와주고 했는데 결국에 이분들은 권리금을 많이 받고 나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없었고 또 이분들이 한번 돈을 만졌으니까 이걸로 나 어디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게를 차리게 도와드리면서 또 대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대가를 안 받는데 가운데 끼신 공인중개사분, 컨설팅하는 분들은 돈을 엄청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게를 마트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자리 장사 안 되는데 제가 인수할게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더니 권리금을 1억 5천 2억 달라는 거야. 장사가 안 돼도 내가 먼저 산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권리금을 많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권리금을 실제로 주면은 그분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소개한 사람이 30%, 50% 뛰어가는 거예요. 같은 명목으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야겠다라고 하고 경매가 접목된 거예요. 경매는 왜? 권리금하고 흥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깔끔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의 얘기에 내가 속아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죄송한데 공인중개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수하세요. 예. 이번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니에요? 머리는 왜 그때만 간지러워요? 손 들라고 할 때만 머리가 간지럽네요. 네. 꼭 있어요. 여기 한 3-4분 계세요. 공인중개사분. 1차 때도 많았어요. 나중에 이 과장님 갈 때 신상 파악 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경매를 배웠는데 그런 장사를 하던 제가 경매 시장에 딱 들어와서 경매 기존에 하던 분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경매를 무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어마어마한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경매라는 거를. 아니, 내가 매매로 살 수도 있고 경매로 살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지. 조건이 좋으면 사는 건데 권리 분석이라는 거에 사람을 이렇게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 권리 분석 때문에 이거를 풀어야지만 이게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계로 들어와서도 조금 처음에 개념이 제가 유통할 때부터 없던 것처럼 경매계에서도 저는 약간 개념이 없었어요. 상가를 사는데 시세조사보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시세가 평당 매매는 얼마고 임대료는 평당 얼마에 형성돼 있어. 제 속으로는 무슨 상관인데? 장사 잘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신동 소리를 또 들었어요.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자, 맨 처음에 저는 상가로 경매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렸어요. 요런 상가가 경매 나왔어요. 자, 요게 기존에 3억짜리에 기존에 150만 원 월세가 나왔다 칠게요. 감정가 3억에 150이 나오고 있었으면은 저는 요거를 낙찰받아서 월세를 250 받아내요.
미친 수익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150 내던 임차인한테 사장님 250 내세요 하고 사인을 받아와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수익률? 이분은 100만 원 손해보는데요. 권리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상대한테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금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100만 원 더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인천에 있는 영어 학원을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상가를 볼 때 어떤 걸 봤냐? 장사가 잘 되느냐, 아니면 잘 되게 만들 수 있느냐와 두 번째, 시설이 좋냐? 시설이 좋아야 돼요. 왜요? 임차인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공실나무 불리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3억 2천만 원에 감정가가 떴던 물건이고 한 번 유찰됐어요. 유찰돼서 물건을 가봤더니 영어학원인데 42평인가 그랬는데 정말 시설을 잘 해놓은 거예요. 강의실 탁탁 나눠놓고 학부모로 위장했죠. 학부모입니다 해가지고 애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저도 가방끈이 짧아 영어를 잘 못해서 좋은 선생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시설을 봤는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설을 한 지 한 8개월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오래돼서. 그러니까 시설한 지 1년도 안 됐고 원생도 많고 장사가 잘 돼요. 150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자, 이걸 제가 낙찰받고 명도를 하게 되면 이분이 나갈 수 있어요? 시설비를 아무리 못해도 2억은 발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은 낙찰을 받고 나면 신데렐라 전법을 쓰면 돼요. 잘 적으세요. 신데렐라. 스페링 아세요? 네. 신데렐라 전법을 쓰시면서 이건 뭐냐? 낙찰을 받고 이 물건은 감정가가 이랬는데 한 번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진 걸 제가 3억 2천만 1,000원인가? 감정가보다 1,000원인가 더 적었어요. 1차 때 못 봤으니까 무조건 먹으려고. 그래서 먹었어요. 이것도 40몇 명인가 30몇 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낙찰가가 높게 형성될 때가 아니어가지고 뭐 감정가를 다 쓰고 먹냐라는 한심한 야유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가서 난 1등이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자꾸 째려봐요. 옆에서 낙찰자 있는 데하고 여기 떨어진 사람 돈 가져가는 데는 다르죠. 수십 명 몰려있는 데서 자꾸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이 느껴져요. 오래 살 수 있어요. 난 그냥 그러는 거야. 그리고 쓰고 이렇게 딱 법정을 나오면 누가 저를 턱 잡아요. 누구예요? 대출하지 마. 대출하세요부터 우선 뿌리쳐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잡는 분은 뿌리쳐. 나 돈 많아요. 대출 안 해요. 하고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딱 나오시면은 그 다음에 누가 또 잡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세입자, 임차인이다. 요렇게 시설이 좋은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자기가 먹어야지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나 시설비를 2억 가까이 발랐는데 이거를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2억의 시설을 투자할 정도로 생각이 좀 깨어있는 분이야,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많은 연구와 탐구를 하고 젊었던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은 혼자 깨닫고 오신 게 아니라 컨설팅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이걸 낙찰 받아주세요 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팅 업자가 입찰을 해서 4등을 한 거야. 이 가격이면 먹는다 했는데 아마 그 컨설팅 업자는 많이 적었다고 적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많이 적어서 2등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자기 아래쪽으로도 가짜 가장 임차인도 붙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또 컨설팅비를 잘 받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잡고 내가 가니까 저를 잡아요. 왜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쓱 돌아보면서 왜 받았는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2시에 받아요. 저 영어학원 원장인데요. 제가 영어학원 하려고요. 하면 돼요.
진짜예요. 그러면 누구신데요? 그러면 하고 말을 못해요. 막말로 뭐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버리는 거야. 직접 한다 그러면. 자기가 붙잡고 이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초반에 가끔 써먹으셔도 돼요. 신데렐라 전법인데 왜 신데렐라냐? 이렇게 하고 상대 표정이 하면 말을 많이 섞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갈게요 하고 딱 돌아서시면서 얘기할 땐 항상 주머니를 손에 넣으셔야 돼요. 건방져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다음에 돌면서 가면서 명함을 쓱 떨어뜨리는 거야.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명함을 주머니에 하나 넣어놔요. 넣어놓는데 이게 영어학원 원장 명함이면 더 좋아. 효과가 100배야. 보통 한 20개 정도 명함 파셔도 괜찮아요. 경매 생활하면서 상황에 맞게 직업을 바꿔가시면서 파놓고 전화번호 내 걸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툭 손 꺼내는 척하고 툭 떨어뜨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싹 줍죠. 안 봐도 보여요. 뒤에 줍고 이건 운명이다. 이분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아니면 똑똑하거나 컨설팅 업체를 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죠?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요? 그렇죠. 임차인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찰을 하면 입찰표를 이렇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죠? 제출하면 그것도 사건 기록이에요.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경매 입찰이 끝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철을 해서 경매 사건 뒤에다 붙여야 돼요. 법원 계장님은 그렇게 해서 법원 서류철에 본 사건의 철에 열람 복사하면은 맨 뒤에 입찰표가 다 붙어 있어요. 예전엔 개인정보고 뭐고 이런 거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완전 다 볼 수 있게 해줬고 요즘엔 개인정보 때문에 잠시만요 막 싫어하세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막 인적사항을 막 가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빼고 보면 되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곳에서 전화번호 적으면 적지 마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입찰자 전화번호 보려고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고 사건 전반적인 걸 알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앞에 페이지를 막 오랫동안 보고 계세요. 그러면 계장님이 방심을 해요. 이렇게 곁눈질로 막 보거든요. 사진 찍나? 그러면 그때 전화통화 하시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는데 동영상을 틀어놓고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귀로 이렇게 대면서 사진을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누가 보면 통화하고 있는 거야. 이때 전화벨 울리면 큰일 나요. 예, 무음으로 잘 해놓으시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법도 있다. 아니면 운 좋으면 대놓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엔 조금 까다롭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를 쓰시든 간에 전화번호만 확보하면 돼요. 아니면 암기력이 뛰어나면 외웠다가 했다가 딴 데 얼른 적어두시던가. 그러면 주소부터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입찰 들어온 사람은. 요거 열람 복사하는 게 나중에 실전에서 많이 적용이 돼요. 이건 어려워지니까 열람 복사만으로도 여러분은 떼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없어도. 부자 되시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좀 비굴해져야 되는데 돈 버는데요. 뭐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신데렐라 주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요. 누구시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처음부터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초반 기선제압 성공하는 거야. 협상 전략이에요. 초반에도. 무슨 일이세요? 라고 약간 퉁명스럽게.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진짜 그거 써야 되는데 뭐 다른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잘 법적인 거 모르겠는데 사장님 우선은 이 자체가 제가 뭐 알다 보니까 권리가 없어서 나가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려고 받았기 때문에 저도 좀 난감하네요. 하고 일말의 여지를 안 주면 안 돼. 끝에 뭐라고 하면 돼요? 생각은 좀 해볼게요. 라고 하고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하고 전화가 안 오죠? 그럼 한 일주일 안에 또 전화가 와요.
아, 사장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뭐 이러면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초조함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아, 그때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서 제가 좀 곤란하긴 하네요. 근데 마침 아는 형님이 저쪽에도 가게 하나 놨대서 그것도 하라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긴 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또 끊어요. 그럼 이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전화할 때는 이분은 먼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장님, 한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월세 얼마 낼게요.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50 내는 사람한테 250으로 월세 올려주세요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먼저 제안을 할 때 250 줄게요로 안 해요. 저 한 30만 원 월세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사장님, 그러면 제가 고민했는데 월세 250에 맞추세요. 그러면 사용하게 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건 제가 문제 안 되게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전화 통화를 하지 말고 한번 만나시죠 해서 만나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자, 그럼 이분이 수긍하나요? 수긍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분 옆에다가 절대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협상에서 흥분하면은 초짜예요. 전혀 흥분하지 마시고 A4 용지 한 장을 가져가시고 한 장 항상 협상 자리나 이때는 007 가방에 서류는 몇 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신체 포기각서 이렇게 하셔서 언제든 도장을 찍을 수 있게 인주하고 도장하고 이런 건 다 준비해서 다니는 게 좋아요. 이때도 모든 서류를 가져가신 다음에 여기에다 적습니다. 우선 A4 용지에다가 뭘 적냐? 사장님, 흥분하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장님, 저한테 얘기할 때 저번에 얘기할 때 시설비 많이 들어갔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2억은 들어갔겠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막 2억 5천은 들어갔어요. 막 좀 부풀리죠. 자기가 돈 많이 들어갔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명도당하시면 2억 5천 날리시는 거죠. 이거 만약 사장님 권리금으로 되파신다 그래도 아무리 못 받아도 1억 5천이면 다른 사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지금 명도당하시면 1억 5천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임대를 드리면 사장님은 다시 임차인이니까 권리금을 받고 넘기셔도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더 달라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 아니에요? 사장님이 1억 5천 받으시면 1년 안에 되팔면 1억 3,500 건져가시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종이에 쭉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1년 차에 못 팔 것 같으면 2년 차에 팔아도 나한테 주는 게 2,400밖에 안 돼요. 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 권리가 있는 걸 사장님한테 드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건물에 부합된 건 제 거라고 대부분 판례도 있으니 이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에 저는 월세 1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막말로 사장님이 안 하시면 저 딴 사람한테 이거 권리금 없이 들어올 사람 월세 300 내고 들어오라 그래도 시설비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300에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사장님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계약서 쓰면서 감사합니다가 돼요. 이해되시죠? 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250에서 협상이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 아이 사장님 20만 원만 더 깎아주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230에 하시죠. 수긍을 하세요. 어느 정도 선이면 수긍을 하시고 계약서 쓸 때 임대차 계약서 007 가방에서 꺼내라 그랬죠. 보통은 이런 협상을 할 때는 본인이 잘 아는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어디 있으면 가지 말고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데 오세요. 가면서부터 협상 대상자는 협상에서 지는 거야. 거기 길 찾아가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내가 아는 한정식집 좀 있어 보이는 대로 데려가면서 점장이나 직원들이 사장님 오셨어요 라고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가게로 가는 게 좋아요. 그 한정식 얼마 안 합니다. 그 편의점에서 캔커피 사준 거하고 한정식집에서 정식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말투하고 금액 결과부터가 완전 달라요. 이런 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 자리에서 얘기가 끝나서 이분을 1억에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230이라고 쳐볼게요. 3천에 230에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고 이분한테 계약서는 월세를 적기 전에 이렇게 손을 좀 떨어주세요. 이렇게 쑥 잘 써나가다가 다른 거 다 쓰고 보증금하고 월세만 적지 말고 손을 이렇게 좀 떠시다가 아, 사장님 이거 이런 거 겪으시면서 사장님 보증금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죠? 3천이라는 돈이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보증금도 다시 내기 부담스럽고 하실 텐데 그러면 사장님 월세를 계약서는 250으로 적고 3개월 렌트프리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더 적는 대신에 3개월 동안은 사장님이 초반에는 돈이 부족하실 테니까 사장님이 요거는 뭐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계약서를 써드릴게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죠.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내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실상은 제가 양보한 건가요? 아니죠. 왜 그래요? 건물의 값어치가 달라졌잖아요. 230 월세 나오는 거하고 250 월세 나오는 건물 매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팔 때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는 월세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죠?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월세가 잘 들어오고 월세가 높은데 비싸게 안 나가겠어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 맞춰서. 포장해서 팔기 좋잖아요. 상품 하기가. 수익률이 대출 없어도 7%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반 매매로 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 한 세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미없나요? 너무 재밌어요? 예. 비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이 신데렐라 전법을 많이 사용하던 제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